저는 오늘 요르단의 와디럼에서 사우디아라비아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그 와디럼에 있을 때 오늘 글자 따라 생각 따라 그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려고 했는데 제가 좀 오전에 게으름을 좀 펴가지고 미처 못 찍고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그 타부크라는 도시인데요. 그 사우디아라비아 그 북서부에 있는 도시예요. 요 근처에 그 네옴시티 이런 것들이 이제 건설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참 와디럼 제가 묵었던 숙소에서 그 풍경들이 참 아주 그냥 눈에 밟히네요. 특히 어저께 제가 그 사막에 갔을 때 거기 제가 그 사막 입구에 들어갔는데 걸어 들어갔는데 한 200m 정도에서 막 뛰어오는 게 있더라고요. 강아지예요. 강아지보다는 좀 큰 품종은 모르겠네요. 근데 보니까 근데 다리가 세 개예요. 앞다리가 하나더라고요. 근데 어쩜 이렇게 잘 뛰나 몰라요. 막 뛰어오면서 제 앞에 오더니 그냥 탁 엎어지는 거예요. 아니 무슨 강아지가 이렇게 애교가 많아요. 응? 저를 언제 봤다고? 응? 그래서 참 그 강아지랑 좀 제가 쓰다듬어 주고 이렇게 제가 기타 치니까 또 옆에 또 탁 앉더라고요. 애가 아주 점잖아요. 응? 제가 그 사진도 찍어가지고 이제 그 카톡 사진 프로필 사진으로 올렸네요. 어제 날짜로. 아유 제가 좀 먹을 걸 좀 가져갔었어야 되는데 그럴 줄 알았으면. 예? 그래서 참 오늘 좀 시간 있으면 그 통닭 한 마리 제 사는 숙소에서 그 통닭을 팔았거든요. 그 통닭 한 마리 사가지고 아유 좀 갔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그걸 못 하고 온 게 아주 그냥 좀 아쉽네요. 제가 이 아라비아 반도를 다니면서 저를 가장 환대해 준 생명체였어요. 환대. 그야말로 환대였어. 환대. hospitality. 예? 에휴, 참 통닭 한 마리 그 먹이고 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오늘 아침에 왜 이거를 동영상을 못 찍었냐 하면은 제가 어저께 자는데 그 바로 옆집이 그렇게 멋있는 집인지 몰랐어요. 낮에는 그렇게 멋있는 집인지 몰라요. 근데 밤 되니까 거기가 이제 쫙 조명이 쫙 켜지고 예?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그 집이. 그래서 제가 그게 뭐 하는 집인지 좀 알아봤는데 제가 묵었던 숙소에 그 사촌이 응? 그 같은 나이에 사촌이 운영하는 아니 사는 집이더라고요. 근데 그 와디럼 빌리지에서 가장 부잣집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숙소 주인한테 물어봤죠. 이 양반이 어? 당신이랑 같이 사촌인데 뭘 해서 이렇게 부자가 됐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그냥 이렇게 조그만 그, 그 싸구려 캠프를 이 지금 운영하고 있지만 그 자기 사촌 그 부자는 그 사막 와디럼 사막 거기서 아주 럭셔리 캠프 있죠. 그래서 그 가격이 얼마냐 그랬더니 1박에 1,500불짜리도 있고 150불짜리도 있고 15불짜리도 있고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1,000불인가? 1,000불, 100불, 10불, 1,000달러, 100달러, 10달러. 그러니까 1,000달러면
$1,000면 1박에 $1,000면 150만 원 아니에요. 그 150만 원짜리 럭셔리 캠프를 가지고 있대요. 아유, 제가 그거 어제만 알았어도 한번 가보는 건데 거기서 자진을 못 하더라도 그런 이제 1박에 150만 원짜리 그 사막 캠프가 와디룸에서 사막 캠프가 얼마나 럭셔리한지 한번 가서 이렇게 볼 수는 있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이 사우디 오는 바람에 그걸 못 봤어요. 뭐 굉장히 럭셔리하대요. 응? 음식도 아주 럭셔리하게 나오고. 근데 저는 뭐 만약에 가면 말이에 10불짜리 지금 제가 묵었던 데는 10디나르, 응? 10디나르면 2만 원이에요, 2만 원. 응? 2만 원짜리 캠프에 묵었었는데 뭐 그래도 아주 좋은 캠프였어요. 응? 아주 베두인 캠프 잘 묵고 왔어요. 2박 3일. 그래서 이제 이게 요르단 국경 통해 가지고 넘어왔는데 국경.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타부쿠라는 도시예요. 타부쿠. 여기 아라비아 반도에서의 북서부에서는 가장 큰 도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옴시티 뭐 이런 것들이 건설된다고 하고요. 오면서 건설 현장이 이렇게 있는지 보려고 그랬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여기 타부코까지 오는데 그 사막의 전경이 정말로 장관이었어요. 음. 그 바위가 거대한 바위가 쫙 들어섰는데 그 바위 하나만이라도 우리나라에 수출할 수 있다면 요르단에서 바위산 하나만 우리나라에 수출하면 그거 정말 명소되겠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그냥 뭐 수백 개가 쫙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바위가. 와디럼 사업보다 규모가 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타부크라는 도시에 와가지고 묵었는데, 아유, 지금 온통 전쟁 얘기예요. TV도 전쟁 얘기네요 지금. 아까 트럼프 대통령도 나오고 좀 이란에 지금 회의하는 장면도 나오고 그런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온통 전쟁 얘기예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은 지금 전쟁의 당사국이 4개국으로 꼽힐 수 있잖아요. 응?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 응? 그다음에 이란, 그다음에 미국, 그다음에 아랍국이잖아요. 아랍국. 아랍은 한 개의 나라가 아니죠. 아랍 연맹국이 22개국이거든요. 응? 근데 그걸 하나로 쳐가지고 아랍 연맹국이라고 하죠. 응? 그러면 4개국이란 말이죠. 이 4개국. 좀 사실 이 전쟁이라는 거는 4개국의 지도자들이 주도해가지고 싸우는 거잖아요. 4개국의 지도자들이. 응?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싸우는데 이 4개국에 있어서 가장 그럴 인물이 지금 이 전쟁의 시대에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으로 역사적으로 각 나라의 4개국의 각 나라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응? 위대한 인물을 한번 제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 시기별로 따질게요. 각 나라별로 하는 것보다도 시기별로 따지면 가장 첫 번째는 이란이죠. 이란. 응? 이란이 옛날에는 페르시아 제국이었잖아요.
그 페르시아 제국 때 그 지금으로부터 기원전 한 500년쯤 돼요. 500년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500년쯤 그때 그 인물인데 키루스 2세예요. 키루스 2세. 성경에는 고레스로 나와요. 고레스. 키루스를 이제 뭐 한자를 음사해가지고 뭐 고레스라고 하는 거죠. 고레스. 키루스 2세. 키루스 1세의 손자.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가장 그 뛰어난 인물이기도 하고 인류사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이기도 해요. 키루스 2세. 이 양반은 어떤 업적인가? 이 양반의 업적은 그 유대인들이 인정을 해줘요. 성경에서 키루스 대왕을 굉장히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거든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는 하느님으로부터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도 그러니까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이 지금의 이란의 최고 지도자를 엄청나게 칭송하는 거죠. 찬양하는 거죠.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성경의 기록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참 무슨 업적이 있냐면 유대인들한테 어떤 걸 뭘 잘해줬냐면 거기 그 바빌론의 노예로 살았었나요? 유대인들이 바빌론의 노예로. 그래서 뭐 보니엠에 보면 뭐 바덜리버스 오브 바빌론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 노예들의 노래예요. 노예들의 노래예요. 그리고 뭐 오페라 노예들의 합창 있잖아요. 그것도 바빌론 시대 때 그거예요. 다다다 다다다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네? 노예들의 합창 멋있죠. 그래서 이제 그 바빌론의 노예로 살았었는데 바빌론을 그 무너뜨리죠. 키루스 2세가 페르시아 제국에. 그러면서 이제 이 키루스 2세는 거기 뭐 자기가 그 바빌로니아를 정복했다 그래가지고 거기 막 사람들을 막 학살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고 아주 뭐 한마디로 요즘 말로 인간적으로 잘 대우해줬죠. 그리고 이제 어떤 당신네들이 믿는 종교 너네들이 그냥 믿어도 된다. 우리 거를 강요하지 않겠다. 그렇게 나왔어요. 아주 관용을 베풀었죠. 한마디로 정복자였지만. 그래서 이제 그 키루스의 원통이라고 하는데 그 원통의 그 인권 선언문을 새긴 거예요. 그 인류 최초의 인권 선언문이에요. 그게 키루스의 원통이. 그래서 참 이 세계사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죠. 성경에서만 존경받는 게 아니라 이 세계사에서도 존경받고, 물론 이란에서도 존경받죠. 이란에 자기네들의 그 원조 나라가 페르시아인데 거기에 그렇게 훌륭한 대왕이 있었다고 하니까 존경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그 1979년도에 그 이슬람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이란에. 그 전에 팔레비 왕 때, 그때는 그 돈의 모델에도 나왔어요. 키루스 2세가. 근데 이제 1979년도에 그 호메이니가 그 주도해서 일으킨 이란의 그 이슬람 혁명으로 인해 가지고 뭐 나라가 이제 바뀌었죠. 왕정이 무너지고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되면서 아예 나라 이름에 이슬람이 들어간 거예요. 이슬람교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호메이니가 이제 그 최고 지도자가 되죠. 아야톨라. 그 아야톨라 호메인인데 아야톨라가 뭐 이름은 아니고 그 최고 지도자라는 뜻이에요. 뭐 신의 기적인가 뭐 그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최고 지도자지 그냥 의역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 호메이니 79년도에 아직 그냥 세상이 바뀐 거예요. 그 이란은. 그래서 거기
그 지금 그 이란 돈의 모델은 고액권이건 저액권이건 다 호메인이에요. 어? 가보진 못했는데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 돈의 모델이 저액권이건 고액권이건 똑같은 나라들이 그 주로 어떤 국가냐면 주로 이제 그 전체주의 국가들이 그래요. 중국이 그렇죠. 다 마오쩌둥이죠, 다. 응? 또 그 베트남은 이제 공산주의 국가지만 조금 이제 좀 어? 좀 이제 자본주의 어떤 이런 어떤 시장 경제 체제를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거기도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거기도 다 그 돈의 모델은 다 호치민이에요. 고액권이건 저액권이건 다. 그래서 참 그 전체주의 국가들이 그렇게 이제 어떤 한 인물을 이렇게 그냥 그 화폐 모델로 하는 경향이 있죠. 여러분 이제 호메니가 그렇게 이란 이슬람 혁명을 일으켰으면 참 나라가 잘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게 아니죠. 호메니가 이제 그 죽고 이제 하메네이 호메이랑 하메네이랑은 이름의 초성이 똑같아요. 응? 그 뒤에 인이는 저 순서만 바꾸지만 하여튼 그 초성 네 개가 똑같잖아요. 호메이니, 하메네이 이름이 너무 비슷하잖아요. 이제 둘 다 최고 지도자죠. 아야톨라. 어차피 하메니가 좀 예? 잘하면 지금 이란 나라가 참 그거 엄청난 나라거든요. 지금 저렇게 싸우고 있는 게 옛날에 자기네들이 페르시아 대제국을 이루었던 나라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이란 사람들은. 응? 시루스 대왕도 있었고. 응? 근데 이게 잘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응? 이게 좀 부패한 것 같아요. 응? 그 호메이니를 그 보호하는 이란 혁명 수비대가 이란 경제 뭐 하여튼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그러더라고. 어떤 사람들은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란 GDP의 3분의 2 이란 혁명 수비대가 군 조직이 그 정식군은 따로 있고 예? 이란 군은 따로 있고 이란 혁명 수비대도 군이거든요. 근데 그 군이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경제를 하는 거예요. 경제 체제를 움직이는 거예요. 뭐 건설, 금융, 통신 뭐 이런 모든 그 이란의 어떤 이런 사업들 돈 되는 것들 다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란 혁명 수비대가 저렇게 지금 악착같이 싸우는 거죠. 지금껏 누려왔던 어떤 그런 어떤 그 경제적인 부 이런 거 놓기 싫고 또 자존심도 있고 페르시아 대제국의 후예로서 키루스의 후예로서 자존심도 있고 그런데 참 하여튼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란에서 그 가장 그 최고의 인물을 꼽는다고 하면 키루스 2세다. 그리고 이제 연도별로 따질 때그 아랍국에서 한번 찾아보죠. 처음엔 이란이었고 두 번째는 아랍 연맹국이라고 해도 되죠. 아랍 연맹국이 22개국이지만 거기서 뭐 어떤 한 나라를 지키게 하기보다는 그냥 아랍 연맹국 어떤 한 인물 역사적으로 한 인물을 딱 꼽으라고 하면 살라딘이죠. 그 누가 뭐래도 살라딘이에요. 네? 살라딘은 이제 활동 시기가 1100년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900년 전의 사람인데 AD 1000년 1100년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 때 활약하던 인물이죠. 살라딘. 그래서 이제 1차 십자군 전쟁은 그 유럽의 십자군들이 이겼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탈환했잖아요. 그런데 그
2차 십자군 전쟁이 끝나고, 예? 그때 이제 그 살라딘이 이제 활약을 하는데, 그때 이제 살라딘의 그 본명이 그 살라딘 뭐 복잡하게 나가면서 이제 그 자기 왕조 이름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왕조를 상시하죠. 왕조 이름을 내가 지금 갑자기 우마이야인가. 하여튼 그 살라딘이 그 당시에 이제 그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 왕국이 있었거든요. 예루살렘 왕국에 아주 그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어요. 보두행 4세라고. 좀 프랑스 이름 같은데 이거 영어로 하면 볼드윈이에요. 볼드윈. 영어 이름 볼드윈 있잖아요. 근데 프랑스식 발음으로 보두행 4세라고 보통 발음을 하죠. 보두행 4세. 이 보두행 4세는 이 문둥병 환자였어요. 나병, 한센병 환자죠. 어릴 때 이렇게 몸에 감각이 없어졌다고 그러대요. 손에 감각도 없고 통증도 못 느끼고, 그 문둥병의 시작이었어요. 나병. 근데 그런 나병을 앓았는데 이 굉장히 영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왕국을 지키겠다는 이 투지도 굳건하고, 그래서 훌륭한 군주였죠. 보두행 4세. 그래서 이제 그 살라딘이, 이 보두행 4세가 살아있을 때는 그 예루살렘을 탈환하지 못해요. 근데 보두행 4세가 24세로 죽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 왕국 간의 어떤 전쟁에서 이겨서 예루살렘을 탈환을 하는데 성공하죠. 살라딘이. 이 스토리를 다룬 영화가 그 킹덤 오브 헤븐이에요. 킹덤 오브 헤븐. 우리나라에서도 개봉됐었죠. 킹덤 오브 헤븐. 거기에 그 보두행 4세가 이 가면 쓰고 나오죠. 나병 환자니까 얼굴이 막 문드러졌을 거 아니에요. 손도 문드러지고 그러니까 이제 얼굴 가반 쓰고 나오고 그러죠. 가발이 아니라 가면 쓰고 나오죠. 그때 이제 거기 그 주인공이 살라딘이죠. 킹덤 오브 헤븐에서. 그래서 그 예루살렘 왕국을 탈환을 했는데 성공했지만, 살라딘은 당한 게 있잖아요. 예루살렘을 뺏겼잖아요. 얼마나 거기 그 십자군들이 못된 짓을 많이 했겠어요. 근데 살라딘은 그렇게 안 했죠. 정말로 그 코란에 나온 대로 그 신사적으로 했죠. 신사적으로. 한마디로 관용을 베푼 거예요. 관용을. 그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너희들이 믿는 기독교 그대로 믿어도 된다. 그리고 거기 뭐 살육 이런 거 없었다는 거죠. 살라딘도. 그리고 이제 그렇게 다시 예루살렘 왕국이 이제 그 이슬람이 차지하니까, 무슬림이 차지하니까, 이 또 다시 그 유럽에서는 또 3차 십자군 전쟁 해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그때 이제 그 사자왕 리차드 1세가 살라딘과 이렇게 겨루죠. 근데 둘이 이 서로를 존중한 거예요. 서로의 어떤 적장이지만 서로 적장 아니에요. 존중하고, 그 리차드 1세가 좀 아프다고 하니까 살라딘이 뭐 좀 보내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3차 십자군 전쟁은 어떻게 끝났냐면은, 사실 그 십자군이 진 거예요. 근데 진 거가 아니라 협약을 맺은 걸로 끝나죠. 협약을 맺은 걸로 끝나요. 그러면서 그 리차드 1세가 끌고 온 십자군 부대들 이끌고 그냥 다시 돌아가죠. 그러면서 어떤 협약을 맺느냐 하면은, 사실상 진 거나 마찬가지인데,
언제든지 이슬람 왕국 너희들이 들어올 수 있으면 들어와라. 이거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 명분이 생기죠. 패배는 아니다. 언제든지 유럽 사람들이 여기 지금 이슬람 교도들이 그 살라딘이 지도하고 있는 다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참 이것도 대단한 일이죠. 그런 협약을 맺었다는 게 정말로 아주 그 의리, 뭐 유럽식으로 표현하면 기사도 정신 이런 걸 한 거죠. 그 이슬람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코란의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아주 아주 잔인하지 않게 그렇게 전쟁을 끝냈죠. 근데 이 4차 십자군 전쟁부터는 4차 십자군 전쟁 있잖아요. 이건 막판이에요. 이건 뭐 신앙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이권을 위한 전쟁이 돼 버렸죠. 예루살렘 탈환 이런 건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냥 한마디로 뭐 막장이라는 표현이 별로 안 좋은데, 하여튼 뭐 개판도 안 좋은 표현인데, 하여튼 엉망이 되죠. 4차 십자군 전쟁은 그렇게 하면서 사실 이제 이 십자군 전쟁이 뭐 이제 그 200년 동안 이제 끌면서 9차까지 가면서 결국은 십자군 전쟁이 져요. 십자군이 져요. 그러면서 이제 이 중세가 이제 시들어지고 지면서 이제 이 르네상스 이런 기운이 이제 생기는 거죠. 교황의 권위가 사그러지기 시작하면서 하여튼 그 아랍국을 대표하는 어떤 위인을 한 명 꼽으라면 살라딘이다. 근데 이 살라딘이 지금 아랍국들 중에서도 가장 첨예한 그 민족이 쿠르드족이거든요. 이 쿠르드족 출신이에요, 살라딘이. 지금 쿠르드족은 참 20세기에 가장 불행한 민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유대민족은 나라를 세웠잖아요. 나라를 세웠어요. 20세기에 1949년도에 세웠잖아요. 근데 그 쿠르드 민족은 이 번번이 일타제전 이후에도 속고 뭐 번번이 뭐 한 6번인가 7번인가 속아요. 저희 강대국들한테 휘말려가지고 너희들 이거 해주면 너희들 그 쿠르드족의 나라를 세우게 해줄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못한 거죠. 왜냐하면 그 쿠르드 민족이 그 중동에서 그 4개 국가에 이렇게 걸쳐여서 살고 있거든요. 튀르키예에 살고 있고, 이란에 살고 있고, 시리아에 살고 있고, 이라크에 살고 있고. 인구는 한 4천만 명 된다 그래요. 굉장히 많죠. 근데 나라를 이루지 못한 거예요. 굉장히 이루고 싶어 하죠, 쿠르드족. 이 살라딘이라는 참 그 위인을 둔 나라 민족인데, 그래서 지금 그 쿠르드족이 지금 이번에 전쟁에서도 그 지상군을 들어간다고 하는데, 미국 편을 들어가지고 또 이용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쿠르드족. 근데 참 복잡해가지고 이게 참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죠. 하여튼 그 두 번째로 꼽은 인물은 그 아랍국의 살라딘이다. 관용의 정신. 이 관용의 정신이라는 게요. 그 키루스 대왕도 관용의 정신이잖아요. 어떤 신사도. 근데 이거는 강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약자가 무슨 관용을 부릴 수가 없죠. 약자가 무슨 관용을 관용은 광자가 하는 거예요. 승자가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 중국 고사성어에 송양지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송양지인. 송나라 양씨의 어짐이다 하는 거죠. 송나라 양씨의 아주
너그러움이다 이런 뜻이에요. 송양지 너그러울 인자 써가지고 그 송나라 양씨가 언제 살았냐면 춘추 시대 때 그 춘추 오패에 들어가기도 하는 나라가 송나라가 있었거든요. 그 지금 뭐 우리 그 저기 그 5대 십국을 정리한 송나라 말고요.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BC 600년 전에. 근데 이 양반은 이제 그 지도자인데 송나라의 지도자인데 춘추 시대 때 어느 나라랑 전쟁을 하는데 이게 쳐들어오는데 뭐 적들이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좀 안 좋으니까 그렇게 이렇게 적들이 아무리 적이라고 했지만 이렇게 그 적들이 이렇게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막 이렇게 공격하는 거는 뭐 어떤 그 군자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2번인가 3번인가 그렇게 했대요. 그때 송나라가 공격하면 이기는 건데 너그러움을 발휘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송양지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 송나라 그 양씨의 너그러움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괜히 그 사자도 아닌데 사자도 아닌 토끼 주제에 관용은 사자가 부리는 거라는 거죠. 토끼 주제에 무슨 관용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결국 송나라가 안 좋게 됐다는 거죠. 괜히 쓸데없이 너그러운 관용을 베풀다가. 근데 키루스 대왕과 이 살라딘은 이 강자였거든요. 강자이고 승자였어요. 그런데 이 관용을 베푼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인류사에서 아주 그 위인으로 떠받들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당사국 중에서 미국이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그럼 어떤 인물을 가장 위인으로 시켜 세울까? 저는 이거 별로 고민 안 했어요. 조지 워싱턴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가 가장 뭐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들 베스트 3의 한 명이에요. 조지 워싱턴. 이 어마어마한 인물이에요.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끈 총사령관이었잖아요. 영국과의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끈 총사령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이 대통령이라는 낱말은 그 일본 사람들이 이제 번역한 거란 말이죠. 프레지던트를 대통령이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좀 세게 한 거예요. 크게 묶어서 다스리는 게 대통령이잖아요. 클 때 묶을 통, 그리고 그 다스릴 영, 명령하다 할 때 그 영자 써가지고 크게 묶어서 다스리는 대통령이다. 이렇게 그럴싸한 말로 일본 사람들이 프레지던트라는 단어를 번역했는데 의역한 거죠. 직역하면 프레지던트는 앞자리씨예요. 앞자리씨. 미스터 프레지던트 앞자리씨. 프리 앞에. 사이드 앞쪽에 앉은 사람이란 얘기예요. 한마디로 대표에 불과한 거예요. 대표는 앞자리에 앉잖아요. 뒷자리에 아니라 앞자리에 앉잖아요. 그러니까 앞자리씨란 말이죠. 앞자리씨. 그러니까 그 프레지던트라는 그 말 자체가 그렇게 엄청난 권력이 느껴지는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통령, 뭐 총통 뭐 이런 것처럼. 그런데 인류 최초의 대통령이죠. 조지 워싱턴. 프레지던트라는 프레지던트죠. 뭐 초대 때는 이제 추대되다시피 해가지고 대통령이 됐죠. 근데 이제 초대 대통령을 하는데 그 밑에서 같이 했던 그 군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장군들이 볼 때는 조지 워싱턴이 너무나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각하, 어? 각하가 아니죠 이제는 뭐. 폐하, 전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시하게 프레지던트가 뭡니까? 어? 전쟁 이겨놓고 나서 영국과의 전쟁 이겨놓고 나서 영국처럼 응? 폐하께서도 그냥 왕이 되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이때 조지 워싱턴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때 이제 안경을 이렇게 썼었는데 안경을 뭐 이렇게 하면서 너희들이 나랑 같이 싸운 애들인데 응? 내가 이렇게 이제 나이 들었는데 나를 가지고 뭘 왕이 되려고 하느냐 다 나이 든 날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응? 조지 워싱턴을 다시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던 그, 그, 그런 양반들이 그 조지 워싱턴 앞에서 그냥 울었다는 거예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과욕이었습니다. 참 대단하지 않아요? 보통 왕이 되거든요. 그러면 응? 나폴레옹도 총통에다가 어? 황제가 됐잖아요. 어? 보통 인간은 그 권력을 더 갖고 싶고 하거든요. 응? 원세계도 그렇잖아요. 원세계도 총통하다가 자기가 황제가 되잖아요. 예? 원세계도.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폴레옹도 그렇고 원세계 되고 그렇고 난 말로가 안 좋죠. 말로가 안 좋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조지 워싱턴은 안 그랬던 거예요.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추대를 물리쳤다는 거죠. 어? 뭐 호통치는 게 아니고 어? 눈물을 흘리게 해가지고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2대 또 한 번 더 하잖아요. 응? 한 번 더 했는데 그때 또 부하들이 또 뭐 또 종신 대통령을 이제 왕은 안 하신다 그러니까 종신 대통령을 하라고 또 했다. 미쳤죠. 그리고 딱 쿨하게 대통령 응? 1대 2대 하고 딱 집에 갔잖아요. 그냥 집에 갔어요. 이 조지 워싱턴이 그냥 집에 갔다. 이거는 인류사의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이거는 미국은 조지 워싱턴이라는 정말로 그 훌륭한 대통령을 뒀기 때문에 그 이후로 지금까지 미국 역사가 뭐 200년이 넘잖아요. 응? 그 역사 동안에 한 번도 쿠데타가 없어요. 미국에 쿠데타 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난 남미 국가들, 뭐 동남아 국가들, 뭐 맨 쿠데타잖아요. 쿠데타잖아요. 다 아프리카 다 없고 그러잖아요. 다 군인들이. 응? 그리고 또 없는 게 뭐냐면 쿠데타가 없고 독재가 한 번도 없었어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200년 넘는 미국 역사에서 조지 워싱턴 대통령 이후로 그 훌륭한 대통령이 기반이 돼서 한 번도 쿠데타와 독재가 없다. 완성된 민주주의 사회에서 하는 거죠. 미국은 대단한 나라예요. 왜 대단하냐? 조지 워싱턴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조지 워싱턴은 참 지금 1달러에 나오잖아요. 1달러. 미국 1달러에.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돈. 그 1달러 모델에 나올만 하죠. 거기 또 뭐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도 나오고 3대 대통령도 나오고 또 알렉산더 해밀턴도 돈의 화폐 모델로 나오는데 2달러, 10달러 그런가 그런데 자 이분들 다 토마스 제퍼슨이랑 그 알렉산더 해밀턴은 서로 원수지간이었어요. 토마스 제퍼슨은 어떤 좀
그 좀 좀 좀 뭐라 그러나요? 응? 좀 민주적, 응? 근데 이제 알렉산더 해밀턴은 좀 권위적,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근데 둘 다 그 엄청난 인물이고, 그러니까 돈의 모델이 됐지만 서로 무지하게 싸우죠. 근데 그 싸우는 거를 또 밑에서 조지 워싱턴을 보고 그걸 뭐 중재라고 하나요? 그런 것 속에서도 그 미국이 한 나라를 딱 중심을 딱 잡았던 거죠. 조지 워싱턴이 어느 한쪽으로 가지 않고, 응? 또 그 100달러에 나오는 프랭클린, 그런 어떤 훌륭한 그 사람들과 같이 딱 팀을 이뤄가지고 미국 이 초대 정부를 정말로 잘 이끌었죠. 조지 워싱턴은. 그러면서 이제 내전은 겪었죠. 미국이 내전은 겪었어요. 독재 없었고 쿠데타 없었지만 내전은 겪었죠. 하지만 그 내전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은 더 발전하죠. 그 링컨의 업적이죠, 그게. 링컨의 업적이고, 또 그때 그 링컨 다음에 또 대통령 된 양반이 있어요. 그랜트 장군. 그 양반도 대통령 됐거든요. 미국을 통합했잖아요. 남북을 통합했잖아요. 그 업적이죠. 그래서 미국 돈을 보면 미국의 역사가 그려지거든요. 미국 나와요. 미국 돈은 1달러 조지 워싱턴 대통령을 딱 기반으로 해가지고 정말로 조지 워싱턴은 영웅이고 위인이에요. 정말로 그레이트맨이에요. 만약에 조지 워싱턴이 어떤 권력 욕심을 냈다, 미국 사회가 저렇게 200년 동안 저렇게 안정되게, 독재 없는 미국, 쿠데타 없는 미국, 이렇게 안 되죠. 권력 싸움이 있어났을 거예요. 그때 초대에 딱 한마디로 첫 단추를 잘 깼죠, 미국은.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첫 번째로는 히루스 2세, 두 번째는 살라딘. 히루스 2세는 이제 이란의 키루스, 그 다음에 이제 아랍국의 살라딘, 세 번째는 미국의 조지 워싱턴 대통령, 초대 대통령. 이제 네 번째로 꼽는 인물은 제가 누구냐면은 헤르칠이에요. 헤르칠, 테오도르 헤르칠. 이 양반도 엄청나요. 이스라엘의 헤르칠. 이분은 1800년대에 활약했던 사람인데, 살았던 사람인데 1860년에 났어요. 제가 1960년이니까 저보다 100년 전에 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1904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 유대인이죠. 오스트리아 빈에서 살았다고 해요. 비엔나. 근데 그 유대인, 아주 부자 유대인 가문에서 아주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어요. 돈이 아주 많았, 상속받은 재산이 많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언론 일도 하고 뭐 글도 쓰고 이러면서, 그 당시에 그런 수입도 많았는데 그건 뭐 얼마 되지도 않고, 일단 상속받은 원래 재산이 많은 사람이. 근데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은 그 유럽에 드레푸스 사건이 생겨요. 프랑스에서. 이 유대인이거든요. 군인이에요. 근데 그 대위인데 이 스파이 사건으로 스파이 짓을 했다 그래가지고 드레푸스를 이 사형을 시키려고 하죠.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은, 어떤 전반적인 맥락으로 보면은 드레푸스 대위가 스파이 짓 별 혐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이라는 오로지 그 이유만으로 이 프랑스의 전반적인 이 사회가 들끓으면서 그렇게 가려고 하죠. 그때 이제 어떤 그 프랑스에서도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생각이 있는 사람들, 에밀 졸라 이런 사람들은 그러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고발한다. 뭐 이런 거를 그 글을 써가지고 그게 이제 프랑스 신문에 나기도 하고 그랬지만 이 프랑스 사회가 특히 군부 그리고 정계에서 얘를 그냥 완전히 생매장시키는 쪽으로 몰아가는 거죠. 왜?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나서 헤르칠이 이 현타가 온 거야 한마디로. 요즘 말로 애들이 현타가 온 거예요. 요즘 애들 말로 현타가 와가지고 물론 이 드레푸스 대회는 그 거기서부터 이제 벗어나죠. 응? 하지만 고통은 엄청나게 겪었던 거죠. 응? 근데 이 사건이 헤르칠한테 엄청난 영향을 줘요. 같은 유대인으로서 우리 유대인들이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지금 핍박받고 있다. 우리 지금 그 로마 제국에 의해서 뿔뿔이 해쳐돼 가지고 디아스포라 전국에 지금 전국이 아니라 전 세계에 지금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는데 결국 우리는 하나의 국가를 이루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죠. 물론 그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 뭐 헤르츠를 혼자 생각이 없겠어요. 하지만 이 헤르츠는 그거를 실천할 수 있게끔 자기의 인생을 바쳐요. 자기의 전 재산을 바쳐요. 자기의 전 재산을 바쳐. 그 많은 재산을 다 바쳐. 자기의 가정도 파괴할 정도로 가정까지도 바쳐요. 우리 가만사성이라 그러잖아요. 예? 가정이 평화해야 모든 일이 가정을 등져요. 그래서 참 그 부인도 그렇고 일남 이녀였다는데 다 말로가 안 좋았죠. 이 아버지가 이게 모든 거를 다 그냥 가정 인구 보고 다 뒤던져 버리고 그냥 유대민족 나라를 세우는 거에 그냥 온갖 매진하니까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재산을 털어붙는 거야. 그 재산을 털어먹는 게 그 부인으로서는 그 가장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그 돈으로 전 세계에 있는 유대민족 저 영향력 있는 사람들 바젤에 오라 그래가지고 뭐 숙박비 다 대주고 회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해야 되겠느냐. 그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프로이센, 뭐 비를림 2세, 그 오스만 투르크의 그 어떤 그 권력자들, 영국의 권력자, 뭐 어떤 그 자기네 유대민족이 그 독립국가를 이룰 수 있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국가들의 권력자들한테 다가가죠. 지도자들한테 다가가죠. 그 지도자들이 뭐 그냥 그 유대인 하나가 이렇게 자기 만난다 그래야지 만나 주겠어요? 뭘 가지고 만나는 거예요? 막대한 선물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막대한 선물. 거부할 수 없는 선물. 헤르칠의 돈으로서 돈을 그 탕진이 아니죠. 그건 전 재산을 탕진하다시피 했다는 거야. 하지만 권력자들한테 그 아부하기 위해서 선물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를 얘기하느냐. 당신네들이 우리가 독립국이 됐을 때 독립국이 됐을 때 당신들도 이익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고 하는 거죠.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가서 선물 갖다 주고 거부할 수 없는 선물을 갖다 주고 그냥 보기 좋은 선물이 아니라 그냥 진짜 엄청난 선물들을 갖다 줬겠죠. 그런 노력으로 그
영국의 그 벨포어라는 사람이 그 어떤 그 무슨 뭔가 어떤 그야말로 이 양반이 잘했으면 좋을 법한, 이 양반이 정말로 원했을 법한 그런 어떤 편지를 이제 이렇게 남기죠. 그게 발판이 돼가지고 결국 유대 민족이 나라를 이루죠. 나라를 이뤄요. 이 양반은 1904년에 돌아가셨는데 유대 민족이 나라를 이룬 거는 1949년이잖아요. 하신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를 예견하고 죽었다 그래요. 앞으로 50년 안에 우리나라 반드시 세워진다. 그거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정성을 기울이고 온 재산을 바친 거예요. 온 재산을. 당연히 이스라엘 건국 후에 데오드로 헤르츠 돈의 모델이 되죠.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이제 좀 뭐 신화폐가 나와가지고 그 이스라엘도 뭐 이게 정파가 심해져가지고 그 분열이 있어가지고 뭐 이제 어떤 정치적인 인물보다는 그냥 어떤 문화, 예술 이런 쪽 인물들로 이제 화폐 모델로 하자. 뭐 그렇게 돌아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헤르츠는 살려야 된다고 생각해 나는. 다른 사람들은 안 나오더라도 그다음에 이제 벤구리온이 수상이 되거든요. 초대 수상이라고 하나요? 뭐 초대 이스라엘의 어떤 초대 지도자가 되죠. 벤구리온도 있고 그랬는데 또 벤구리온을 또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다 돈의 모델이었는데. 근데 벤구리온은 뭐 실제로 자기가 그거를 이 헤르츠의 어떤 그 시오니즘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산이거든요. 산이에요. 그래서 시오니즘이라고 하잖아요.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우리가 그쪽에 나라를 건설해야겠다를 실현한 사람이 벤구리온이죠. 다윗 벤구리온. 하지만 그 헤르츠는 그 자신의 나라가 건국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일찍 죽었어요. 너무 신경을 많이 써서 죽은 것 같아요. 그리고 참 그 가와만사성 하지 못했죠. 자신의 가정은 다 파괴되고 그 자식들도 잘 안 좋았다 그러더라고. 그 부인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4명을 꼽았잖아요. 이 4명을 제가 어떻게 이름을 지었냐면은 보통 지존에 오르는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존. 근데 이 지존은 그 보통 이제 그 불교에서 고다마 시다르트를 이제 그 뭐 석가모니라 그러기도 하고 세존이라 그러기도 하고 뭐 부르는 이름이 많아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 석가모니예요. 고다마 시다르트. 고다마 시다르타가 아니라 고다마 시다르타죠. 근데 지존이라는 말도 있죠. 지존. 닿았다는 거예요. 어디에? 존귀함에 닿았다는 거죠. 그 지존은 그러니까 그 어떤 최고의 위치에 올랐다. 그런 뜻이죠. 지존.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부처님 고다마 시다르타를 석가모니 고다마 시다르타를 이르는 그 이름이기도 한데 별칭이기도 한데 이렇게 지존 그러면 좀 그래가지고 저는 지존자라고 한번 생각해서 지존자. 자는 아들 자자잖아요. 아이 자자잖아요. 아들 자가 아니라 아이자. 근데 이 한자는 그 어떤 똑같은 의미가 반대 의미일 수가 있어요. 아이는 가장 연약하잖아요. 근데 이 자자가 가장 숭고한 사람을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공자, 맹자
장자, 노자 그러는 거예요. 이 자급반열에 오른 인물은 있잖아요. 중국 역사에서 몇 명 안 돼요. 수명도 안 될 것 같아요. 응? 근데 제가 이 꼽은 이분들은 있잖아요. 자급반열에 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급반열. 응? 누구냐? 키루스, 키자죠. 키자. 응? 살라딘, 살자죠. 살자. 그다음에 워싱턴, 워자죠. 그다음에 헤르칠, 해자죠. 응? 그래서 제가 한번 글자를 이렇게 써봤어요. 지존자, 지존자. 이 자자를 일부러 그 아이처럼 그렸어요. 아이 자자죠. 응? 지존자다 이거죠. 응? 그 네 분들은 응? 지존자. 응? 그래서 현재 전쟁 중인 네 당사국들, 응? 그러니까 응? 그 이란, 응? 그다음에 아랍, 그다음에 미국, 이스라엘 그 네 당사국들에서 지존에 오른 인물들이에요. 이분들이. 그래서 키루스 2세, 키루스 대왕 키자, 살라만 살자, 워싱턴 워자, 헤르칠 해자 네 분들이죠. 지존자. 지금 이런 인물들이 있어야 되죠. 지금 이런 인물들이 있어야 되죠. 가령 지금 그 쿠르드족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살자, 그러니까 살라딘이 쿠르드족 출신이라 그랬잖아요. 그 아랍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그 지존의 인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지금 이 쿠르드족 같은 데서도 이런 어떤 살라만과 같은 인물이 다시 아니 살라만이 아니죠. 이제는 헤르칠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정말로 이 헤르칠은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막대한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그 시오니즘의 그 기초 철학을 만든 사람 아니에요. 기본 이념, 기초 철학, 예? 그 바탕이 되는 정신을 만든 사람이거든요. 헤르칠이. 그래서 참 그 쿠르드족에서도 좀 그런 인물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근데 지금 이 국제사회가 이 그 당시 그 이스라엘이 이렇게 건국할 때처럼 2차 대전 끝나고처럼 이렇게 그때보다 훨씬 더 복잡하잖아요. 훨씬 더 이권에 얽혀 있고, 미국이 이번에 쿠르드족이 그 이란 전쟁하는 데 있어서 이제 뭐 지상군을 전개하고 그래가지고 그 만약에 그 전쟁에서 이기고 그러면 쿠르드족 독립하는데 그걸 해줘야 되겠는데 이게 이제 그 쿠르드족에 걸쳐 있는 나라들의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하게 걸쳐 있어요. 주로 이제 그 투르키에 많이 살고 있죠. 거기 2천만인가 살고 있다고 하네요. 투르키에. 이란에도 살고 시리아에도 살고 이라크에도 살고. 근데 그거 조정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참 그 쿠르드족에도 이런 그 헤르칠과 같은 인물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래서 뭐 자기네들도 그 독립국으로서의 어떤 그런 거를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그렇고 지금 이번 전쟁이 지금 뭐 3차 대전까지 얘기가 지금 전쟁을 얘기하는 말하는 이게 무슨 전쟁이냐고 한마디로 정리가 안 됐잖아요 지금. 뭐 걸프전 뭐 이런 것처럼 뭐 한마디로 안 된단 말이죠. 이게 무슨 전쟁이냐? 뭐 3차 대전이냐? 월드워 3냐? 이렇게 바라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번지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로 이 네 나라 당사국들의 그 이분들이 키자, 살자, 워자, 해자, 키루스, 살라만, 워싱턴, 헤르칠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이런 어떤 대인, 위인, 지존
좀 이런 어떤 국제 정치의 이 정세를 좀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암울한 상황에 그, 그 전쟁론을 쓴 전쟁론이라는 책 있잖아요. 클라우제비치, 제목이 온 워예요. 영어로. 그게 이제 뭐 프로이센 사람이 쓴 건데, 그걸 그대로 해가지고 그 클라우제비치의 전쟁론에 있는 그런 그 생각을 그대로 실현한 사람이 그 예전에 프로이센의 그 비스마르크였거든요. 이 비스마르크는 또 너무 이게 그 철과 피, 철은 뭐야? 전쟁이에요. 피는 뭐야? 생명이에요. 이거로 그거밖에 없다. 뭐 말만 떠들어 가지고 언론 가지고 무슨 그 어떤 의회, 어떤 다수결 이런 거 가지고 되는 건 하나도 없다. 오로지 철과 피로 이루어진다. 그게 이제 사실 그게 좀 세게 나갔죠. 그 전쟁론, 그 클라우제비치의 전쟁론을 따라했는데 이 양반이 근데 머리가 있었어요. 그 비스마르크는 아주 그 외교의 천재였다고요. 외교의 천재죠. 적당하게 딱 군사적 승리를 이루고 이게 어떤 그 국제 정세에서 그 자기네 나라가 딱 하면은 그거를 아주 잘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어떤 좀 그 권위주의적인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좀 그 평가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참 그렇게 할 수 있는 인물, 이 시대 비스마르크와 같은, 그러면서 이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라든지 또 클라우제비치의 전쟁론이라든지 이런 책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 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라는 것이 단지 이것을 그냥 그 어떤 그냥 어떤 그 군주가 그냥 어떤 좀 비열하기도 하고 용맹하기도 하고 이런 것만 다룬 책이 아니거든요. 아주 엄청난 어떤 그 다스림의 철학이 있어요. 전쟁론에도 이 전쟁은 왜 하는 거냐, 이런 철학이 있죠. 그래서 군주론에서는 이제 어떤지 군주는 이 세 가지가 맞아야 된다는 거죠. 비루투, 처음에 포르투나, 행운인데 포춘이죠 영어로는. 근데 이게 운명이 맞아야 된다. 숙명이 그렇게 돼야 된다. 포르투나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그 버추인데 비루투. 영어로는 비루투. 비루투는 뭐냐면은 저거죠. 역량의 능력의 능력. 어떤 덕이죠, 덕이지만 이게 덕이라는 거는 어떤 이 밖으로 미치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역량을 갖춰야 된다. 그리고 그 이제 네체스타, 필연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 이 세 가지를 잘 갖춘 것이 이제 그 군주의 덕목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거를 잘 갖춘 지도자가 이 시대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지금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그냥 어떤 그냥 군사적인 목적만 단속하기 위한 어떤 이런 전쟁이 아니라 어떤 세계 정세에 있어서의 어떤 이런 것들을 잘 갖추는, 사실 그 전쟁론에서도 한 얘기지만 전쟁은 정치의 연장이거든요. 전쟁은 정치의 연장이에요. 외교로 풀 수 없을 때 하는 거죠. 국제 정치를 외교로 풀 수 없을 때 하는 것이 정치인데, 전쟁인데, 그럴 때 이제 이런 어떤 정말로 이런 지존인 같은 이런 인물들이 나와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 세상이 복잡해질수록 세계 정서가 복잡해질수록 이 권력자들은 굉장히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권력자들이 예전처럼 어떤 그런 묵직함이 없는 것 같아요. 예전처럼. 그래서 참 이 시대에 제가 이 지금 전란의 와중에 저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와 있는데 여기 오니까 좀 공습 사이렌은 안 들리네요. 요르단에서는 뭐 그 와디룸에서도 막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우디에 왔는데 아랍국이죠 여기가. 아랍의 종주국이죠 여기는. 아라비아는 이슬람교의 탄생지고요. 여기서 정말로 이 지존자가 좀 나와서 좀 이 상황을 좀 잘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이겼으면 그 이긴 만큼 그 히로스 대왕과 이 살라딘의 이 관용의 정신, 승자의 정신, 승자의 관용 이런 거를 좀 베풀고 그랬으면 그러는 지도자가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아쉬운 마음으로 한번 써봤습니다. 지존자